먼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했습니다. 네. 이제 출범 앞두고 있죠. 당선인이 되셨고 공급 부분에 5년 동안 250만 호 민간주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 우리 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 좀 수월해질까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월해지겠죠. 당연히 250만 호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그 수도권에만 한 130에서 150만 호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 180만, 190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 정도 숫자가 거의 똑같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은 편해지실 텐데 네. 문제는 그럼 당장 올해 뭐 내년에 생기면 네. 제일 좋은데 네. 그게 아니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몇 년 전부터 공급을 그렇죠. 해온 게 이제 입주가 되는 건데 네. 앞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 5, 6년, 뭐 6, 7년 정도 뒤부터는 뭐 유의미하게 공급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공공택지에 140만 호를 짓겠다고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면 그 3기 신도시가 뭐 한 30만 호밖에 안 되는데 네. 3기 신도시 한 3, 4배를 짓는다는 게 가능할까? 요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뭐 그 외에 뭐 민간 재개발, 뭐 네. 재건축 이런 걸로 한 3, 40만 호 그리고 뭐 역세권에 또 한 20만 호 정도 네. 공급하겠다 하는 것들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공급이 좀 풀리면서 한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재개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는데 네. 그 어떤 분들한테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까요? 사실 예전에 이제 다주택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다주택을 하는데 뭐 이렇게 불리한 게 없었다라고 하던 시절에는 뭐 재개발 투자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랬다면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두 채, 세 채를 살수록 뭐 세금 부과도 그렇죠. 많아지고 여러 가지 뭐 중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한두 채 정도를 사야 되는데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서 뭐 1, 2년 안에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잘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전에라면야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개, 6개를 사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개를 깔아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던 분들도 이제는 정말 하나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이게 뭐 잘 고르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변수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하나 골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뭐 몇 가지 조건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그냥 여러 채를 뭐 사도 상관없는 분들 뭐 진짜 뭐 돈이 많으시다거나 20년 동안 안 돼도 돼 이런 분들은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돈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뭐 하나 사놓는다 아니면 뭐 우리 아들 명의로 사겠다 뭐 이런 분들이면 뭐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재건축은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재개발 빌라 뭐 진짜 무허가 판자촌 뭐 이런 거를 사서 실거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실거주를 당장 한 10년 안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나 반대로 뭐 실거주용 집이 이미 해결이 되셔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분이라면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경매로 좀 싸게 사서 그렇죠. 뭐 재개발 안 돼도 그냥 제값에 팔고 나온다. 이렇게 탈출 전략이 나오는 뭐 경매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프리미엄 주고 일반 매매로 사셔가지고 뭐 세월이 지나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나는 뭐 이거 한 채가 내 전부고 근데 또 막상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실거주용 집은 또 필요한데 그때는 또 세금 중과 때문에 못 사는 꼬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산다는 게 좋진 않을 수 있다. 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얘기했으니까 재건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어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활성 촉진법을 만들겠다. 촉진 특별법을 만들겠다. 특별법. 특별법. 그렇죠. 추진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또 보니까 일기 신도시 물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맞아요. 실제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저도 일기 신도시 투자한 게 있는데 부동산에 팔 생각 없냐고. 그러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 4년 만에. 잘 지내시죠? 이러면은 올라가는 거야. 2천만 원 올라갑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시장이 반응을 하는구나. 아직 사람들 관심이 많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와 또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일기 신도시가 좋은 점은 그래도 좀 실거주를 할 만한 여건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평촌에 살았는데 그때가 이제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 야 여기가 참 살기 좋다. 근데 집들이 낡았네 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집만 좋아지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일까 생각해 보면 뭐 이미 뭐 웬만한 교통 인프라 다 깔려 있고 뭐 추가적으로 GTX 같은 것들도 뭐 들어오는 데들도 많고 워낙 또 학군도 또 탄탄하게 돼 있고 직장들도 뭐 가까운 뭐 서울 그렇죠. 수도권 다 거의 최근접지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만 바뀌면 정말 좋은데 반대로 재건축이 언제 되겠냐 여기가 강남도 안 되고 저러고 있었는데 라면서 상대적으로 재건축 뭐 리모델링 뭐 이런 거에 좀 기대감이 조금 적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이건 추진법이라는 건 이제 특별법이니까 그렇죠. 특별법은 기본법보다 더 상위니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강남 이런 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물건도 좀 들어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 조금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어차피 그 정도 컨디션과 그 정도 퀄리티의 집도 상관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한 채를 사야 된다면 그 재건축이 어쨌든 추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거기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건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죠. 뭐, 일기 신도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웬만한 돈 가지고는 그렇죠. 살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마용성 레벨이니까. 근데 뭐, 거기 돈이 되시면 뭐, 사시는 건 좋겠지만 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중동이나 뭐, 삼본 이런 데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반대로 용적률이 높아요. 거의 220%대 뭐, 200% 넘게 쏜 데니까 뭐 아무리 용적률을 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일기 신도시 비해서 개발 가능성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를 골라서 일단 일기 신도시에 난 관심이 많고 실제로 내 집 마련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곳이 나을지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돈이 한 30억 있나요? 이게 그 고민을 할 수가 그렇죠. 사실 없는 게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고민을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고민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좋아요. 만약에 돈이 내가 이 일기 신도시에 8사 기준은 다 매수할 수 있다. 그럼 분당을 가야 되겠죠. 아무리 뭐 다른 데도 다 좋지만 그래도 분당이 어쨌든 뭐 GTX도 있고 뭐 기존 판교도 있고 강남도 있기 때문에 분당 쪽에 기대감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물건이 진짜 다 들어가고 있고 엄청 들어왔어요. 금매들도 다 갑자기 안 팔고 원래 지금 시즌이면은 종부세 때문에 뭐 한 번쯤 나올 그렇죠. 만한 것들이 다시 싹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쪽은 뭐 확연하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개발 안 돼도 좋아. 어차피 살기 좋은 데니까라는 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시더라도,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여긴 살만한 동네니까 돈이 있으시면 당연히 분당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돈이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아무래도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연수구가 있어요. 그 송도 맞은편. 거기도 사실 같이 지었고 거기 가면 다 낙후되고 그렇죠. 한 데가 많은데 느낌이 일기 신도시 느낌이죠. 근데 거기 같은 뭐 꼭 거기 말고도 뭐 비슷한 연식의 용적률 낮고 한 곳들도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를 뭐 밀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연식인 다른 것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일기 신도시만 개발되는 건 아닐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대출 규제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 드디어 얘기가 나왔고 뭐 지역 무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완화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
대출 더 받아서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네. 아, 저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 집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 공약이 딱 처음에 보자마자 그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네. 지금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게 사실상 뭐 무의미해지는 수준으로 대출을 그냥 다 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조정대상 지역이면 뭐 40%, 뭐 50% 이렇게 낮춰지는데 그거를 주택 수 관련해서 그냥 70%, 80%까지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안 빌려주는데 한 몇 달 뒤면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겠다는 수요는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그러면 나만 기다릴 거냐. 그때 되면 진짜 풀어준다고 하면 다 또 가서 또 살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지금 말고 좀 이따가 팔면 뭐 사람들이 어쨌든 더 몰리면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하실 거라서 이게 이제 타이밍의 뭐 타이밍 보기겠죠. 뭐 눈치 보기이겠지만 어쨌든 풀어주면 살 수 없던 분들이 사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매수 수요가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거래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쨌든 지금 종부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6월에 이제 부과가 되니까 지금 그래도 물건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거의 3, 4년간 반복돼 왔는데 6월 1일 지나면서 정확하게는 한 5월 12일쯤부터는 싹 다 들어가. 어차피 다 어차피 내야 되니까. 종부세 어차피 낼 건데 한 턴 더 기다린다. 1년 더 보자. 그렇게 보통들 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있는 매물들을 사서 뭐 전세를 어떻게 끼고 샀다가 나중에 대출을 좀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노나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지금 금리가 뭐 3.84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건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때가 한 기준금리가 1.5, 1.75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2.5에서 한 3, 4로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3.84야. 네. 무슨 차이일까 보면은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이 붙이는 그 가산금리가 그때는 1% 막 이랬는데 지금은 3%씩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산금리까지 높은데 이게 문제가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 높은 상태에서 받으니까 계속 연동돼서 가거든요. 그렇죠. 상환하기 전까지. 계속 이 3% 플러스 3% 계속 붙어가니까 약간의 뭐 타이밍을 본다면 전세 끼고 우선 사셨다가 나중에 좀 가산금리 좀 내려가면 뭐 그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대출은 뭐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금리가 그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게 참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은행에서 진짜 대출금리를 빨리빨리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놀랄 정도로. 아니 제가 오늘인가? 아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가산금리가 0.9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 2%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금리가 낮았었던 시기가 고작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뭐 3%씩 붙이니까 뭐 은행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은 거는 어찌 보면 좀 인위적인 상황인 것 같으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정상화되면 그때 대출을 일으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리하면 종부세 항상 매년 반복되는 그 6월 1일 6월 1일 전으로 해서 물건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매수하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물건 중에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잘 봐서 뭐 세가 들어있는 거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집을 하나 사놓고 나중에 금리 환경이 나아졌을 때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를 내주고 내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라도. 왜냐면 어쨌든 지금 무주택자는 뭐 1주택자는 70%, 80%를 해준다고는 하니까 그러면 이걸 한 번 풀었는데 다시 또 40%, 20% 잠글 것이냐.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전세를 줘도 결국에 2년 뒤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2년 안에는 크게 이 정책이 바뀌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전세를 먼저 끼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3, 4년간 반복된 건데 거의 아까 말한 대로 5월 초에 이제 물건 잠기고 그러면 6, 7, 8에 약간 눈치 보시다가 9월, 10월 이제 가을 이사철 되면서부터 다시 좀 올라가면서 연말에 규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좀 물건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만약에 그러면
다음 총선 때까지. 그 다음 총선 때도 어차피 뭐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네. 그 의석수가 밸런스가 맞아지는 수준까지 돼야 뭐 하든 말든 할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2년 동안 만약에 기존 임대차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전월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올랐는데 눌러놓은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것도 맞고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 추가가 되든지 어떤 뭐 상한선을 주든지 뭐 이런 걸 기대해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좀 수비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이미 오른 건 맞으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할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뭐 크게 두 가지겠죠.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나가면서 뭐 집을 사셔서 가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올려주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리도 높아지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어딘가 이동하시면서 뭐 내 집 마련하려는 그런 욕구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8월 이후부터는 뭐 정확하게는 7월부터는 언론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는 뭐 몇십만 세대가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격차가 얼마가 나고 뭐 한 단지에 전세 가격이 뭐 3개다, 뭐 3중 가격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점점 그 불안해지고 막 걱정도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생애 최초 대출 받고 뭐 1주택자 뭐 70%, 80%막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집을 살까라고 하면서 뭔가 막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하반기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네.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네. 뭐 강의도 하고 보는데 그 전세 대출 풀어주고 나서 금리를 내려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한 2주 정도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단지도 전세가 많이 줄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제가 임대하는 집들에 전화해봐도,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도 전세가 이전보다 개수가 많이 줄고 사람들이 돌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런 게 좀 걱정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뭐 매매는 잘 안 되는데 전세는 뭐 엄청 잘 나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진 않는데 전세를 되게 권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세 그렇죠. 대출은 뭐 DSR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막 어떻게든 많이 빌려주려고 하고 그것도 있어요. 보면 요즘에 중소기업 다니는 뭐 청년한테는 뭐 엄청 싸게 뭐 1억 얼마 빌려주고 하잖아요. 거의 이자가 없을 그러니까 정도니까. 뭐 그래서 전세를 계속 사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월세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전세 이율을 엄청 낮게 해줘 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저가 시장에서 이제 전세가 엄청 높아지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그 다음을 막 올라오면서 이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뭐 또 이렇게 좋은 뭐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있기도 하겠지만 뭐 전세 대출 이자 낮아지면서 또 전세 올려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매수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동안 4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또 전세를 간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금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모든 세목에 대해서 다 이제 완화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실제로 이거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변화되는 세금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를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을 뭐 중과받거나 뭐 세금을 뭐 부담스럽게 내는 적은 없었어요. 지금도 1주택자라고 해서 뭐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서 실거주 2년 하시면 웬만하면 비과세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 2주택, 3주택 뭐 이런 다주택자들한테 그동안 세금을 중과했던 거, 세금을 더 부과를 많이 했던 거를 뭐 원상복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옛날처럼 그냥 일반적인 과세율로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다주택 하는 분이 좀 이렇게 매물을 좀 내놓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한 채 정도 더 사서 뭐 전세를 주고 싶었던 분들도 그냥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은 1주택자는 아예과는 상관이 없고 2, 3주택자 분들은 양도세는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월 아니면 5월 이후로 해서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그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시적으로 1년씩 뭐 이렇게 그렇죠. 해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번에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인 분들, 그 중에서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매물을 조금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 한 거의 4, 5년간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중과를 해오면서 많이들 또 팔기도 파셨고 증여도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물건까지 다 나올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종부세도 좀 인하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당장 뭐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주택자분들 위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 종부세 인하는 좀 조금 늦게 하면서 양도세만 낮춰가지고 우선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도로 가면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 건 있어요. 네. 그리고 취득세는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취득세가 지방세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다 지방자치, 그 지자체들은 이 취득세가 사실 거의 전부거든요. 네. 이거 받아서 뭐 예산 운영하는 건데 네. 취득세를 갑자기 깎아준다? 그러면은 이거 협의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취득세는 좀 더 걸릴 것 같고 양도세는 하여간 바로 깎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종부세는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종부세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파시고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필 또 뭐 일기 신도시 가지고 있으시면 안 팔려고 하지 않을까.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게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부분이 지금 내놔도, 그러니까 통상적 잔금 기간, 계약 기간이 2달, 짧으면 2달, 뭐 길면 3달 이렇게 가는데 네. 뭐 5월부터 하겠다, 네. 4월부터 하겠다 이러니까 벌써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다주택자라고 하면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뭘 먼저 팔지? 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걸 놔두고 네. 안 좋은 걸 내놓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면 서울 아파트들이 막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주택자분들도 서울이나 뭐 수도권 핵심지들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세금이 부담되는 거는 2주택, 3주택이 되면서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분당에 4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뭐 서울에 한 채 있는데 남는 돈으로 뭐 지방에 하나 더 사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주택자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딱히 사고 싶지 않은 물건들 위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살 것이냐? 이건 또 모르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측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서울이나 핵심지들의 물건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주택자 분들 중에 85%가 다 1주택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다주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일반 소시민들이 자기 집 하나 사고 남은 걸로 이렇게 산 거기 때문에 자기 집까지 다 팔면서 무주택자가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니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전에 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제 말소를 당했는데 그 강제 말소를 당할 때 그 국토부인가 거기서 이렇게 뭐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당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강제 말소를 하면서 그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무주택자 원에는 아파트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0% 정도가 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빌라하고 뭐 이런 거 오피스텔 같은 게 나왔어요. 실제 아파트가 나온 거는 한 13%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또 지방 아파트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뭐 진짜 아크로 리버파크 막 5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없다. 그 정도 규모시면은 보통 다 건물 사십니다. 그렇죠. 건물 사시고 뭐 그러시지. 뭐 공장 뭐 땅 그렇죠. 사시고 막 그러시지. 아파트를 막 그렇게 수십 채를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물량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지는 건 맞죠. 지금은 아예 거래가 거의 뭐 사상 최저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3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여전히 있다. 있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찾아내는 방법.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뭐 어플에서 요즘에 뭐 갭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갭 차이로 이렇게 3천 걸어보시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 전세가율 70% 80%. 요즘 너무 좋아졌어. 너무 진짜. 좋아졌죠. 이게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엑셀로 만들고 막 저는 지도에다가 막 표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사도 될까?라는 거 잘 모르겠는 거랑 이거 사면 오를까?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지 살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그 중에서 뭘까를 찾아보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3천 정도 약간 작지만 그래도 3천에서 5천 정도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서 찾아보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 없는 거죠. 어떤 특징 가진 게 그런 거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혼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혼이시거나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 아까 말했죠. 제가 이제 클릭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진짜 가서 보고 또 뭐 고민도 해보고 하는 분들은 똑같은 3천만 원 들어가는 아파트가 ABC가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찾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집이라는 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 3개 중에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딜까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알 수 있죠. 이걸 왜 느낌적 모르겠어요? 느낌이 오는데. 느낌은 오죠. 특히 뭐 아이가 있으시면 더 많이 올 거고. 하다못해 뭐 놀이터라도 좀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마트나 이런 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깝든 뭐 멀든 뭐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을 계속 찾아가면은 여기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오죠. 근데 이거를 그렇죠. 뭐 팁처럼 한 줄 뭐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오더라. 전 팁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 부인님 유모차? 얘기하신 이거 그러니까 놀이터를 갔다. 3개가 단지 3천 3개가 있어요. 놀이터를 갔다. 하나는 바닥이 우레탄이야. 하나는 모래바닥이고 하나는 놀이터가 아니라 타이어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씨름장. 왜? 진짜 오래된 아파트는 단지에 씨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오셔야죠. 우레탄이 좋은 거지. 똑같이 3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그게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하면 약간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꼭 투자 수단을 떠나서 그냥 살기 좋으면 그래도 살기 좋으면 올라요.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상위만 사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노숙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딘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가 아파트들도 저가 주택들도 나름의 또 거기서 또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럼요.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부익남님 채널 가면은 인기순 정렬 딱 하면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이거 있죠. 네네. 부익남 시그니처 영상. 이거 너무 유명하신데. 부익남님 예전에 신혼집을 아까 잠깐 안양에서 사셨다고. 네. 월세로 시작했죠. 15평짜리요. 네, 그 정도. 방 한 개 1.5룸. 그렇죠. 방 겸 거실 하나. 방 겸 거실. 그거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같은 딱 그 정도 되게 길쭉한 방. 긴 거, 구조 긴 거. 월세 사시면서 부익남이 투자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막 그렇게 투자하다 막 하락장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전략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거는 언제나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전세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신념적인 얘기여서 또 산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전세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월세 대비 전세로 가면 훨씬 집 퀄리티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차피 같은 이자와 월세면 전세를 가서 좋은 퀄리티에서 사는 게 좋지 뭐하러 고생을 하러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웠지만 되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고통이 매일매일 와요. 우리 집, 왜냐면 저도 15평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살았지, 네. 즐겁게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뭐, 불편했죠. 주차도 막 이중주차하고, 그리고 집도 너무 좁고, 네. 식탁 놓을 데도 없고 막 하니까. 부인장님 키도 커가지고 막 머리 단 거 아니에요, 천장에? 아니, 진짜로. 정말로 그 구조도 안 좋고, 막 네. 춥고, 막, 뭐, 바퀴벌레도 생기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가서 살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막 의지도 생기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때 뭐 전세 대출을 받았든 뭘 해서 전세를 갔으면 훨씬 더 소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더 많이 쓰고. 왜냐면 집이 넓으면 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도 채워야죠. 화분이라도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집이 좁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있던 것도 정리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같은 걸로 저는 또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세를 사는 거를, 물론 이제 전세 사는 분들도 많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여전히 월세를 살면서 한번 기회를 봐라. 특히 전세금은 2년간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뭐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사는 거는 여전히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자의 마인드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월세 할 때 딱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꼭 하는 게 있어요. 네. 부인님이 이거 안 했어요? 월세 나누기 30? 30? 그래서 난 일당 계산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데 내가 얼마 쓰고 썼다. 요거 있죠. 전세로 사는 것 대비 좋은 건 뭐냐면, 전세도 어차피 뭐 마찬가지지만, 전세는 이제 은행에서 이자를 이렇게 쫙쫙 알아서 가져가잖아요. 자동 이체가 되죠. 근데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월세 살아보시면 아시는데, 네. 절대 먼저 안 줘요. 그렇죠. 저도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주거든요. 주인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까칠하신 분이면 바로 하루 만에 주고. 내 돈 나가는 느낌? 장난 아니죠. 생돈 나가는 느낌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거 내일 모레가 월세 이자 월세 내야 되는 날이면 오늘 좀 더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저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맨날 15,000원씩 계산했어요. 내가 처음에 45만 원 샀어가지고 나 15,000원 쓴다. 내가 오늘도 난 숨 마셔도 15,000원 쓰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 좋네요. 막 전이가 막 불타고.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은 되게 뭔가 그 강한 마인드가 생겨요. 확실히 생겨. 그거는. 투자는 마인드가 95%고 기술이 5%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마인드보다는 기술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다. 그럼요. 쉽게 돈을 벌고 싶죠. 네. 사실. 고생을 누가 하고 싶나요? 그냥 누구 팁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모은 돈 딱 넣어서 몇 배 벌고 싶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닌데 저는 95%가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월세도 맞지만 부동산?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인생을 이렇게 길게 놓고 사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 집을 가지고 뭐 돈을 벌다 만다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는 중에 요행으로 벌거나 남에게 어떤 그냥 팁을 얻어서 버는 거는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탄탄한 기반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저는 마인드고 이 마인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인내심 같은 거라고도 봐요. 그냥 참아내는 거죠. 뭐든지 참아야 돼. 뭐 소비도 참고 뭐 힘든 것도 참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나의 실력과 뭘로 바뀌는데 통장의 잔고로라도 바뀌는데 이 마인드가 약하면 그때그때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모으라고 맨날 얘기하면은 3천만 원 금방 모으는데요 라는 분도 있지만 맞아요. 3천만 원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면 항상 1,000만 원 모으면 뭐 써버리고 1,700 모이면 뭐 써버리고 막 이러면서 못 모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저는 97%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기술은 알아서 찾게 마련인데 생각이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기술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기초공사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탄탄하면 네. 뭘 올려도 잘 올라가는데 네. 그게 부동산이든 뭐 딴 거든 사실 그냥 부인님도 부동산 투자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바닥이 안 탄탄하면은 뭘 올려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데 아파트도 보면은 땅 파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펜스 쳐놓으면은
저 안에서 뭐 하나 하면서 한 1, 2년 지나는데 그 뒤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1, 2년 동안 논 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기초도 막 파고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하는 거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부동산 투자든 뭐 투자 공부를 하는 뭐든지 똑같다고 느껴지는 게 초기, 특히 젊은 분들이 돈 모아가면서 뭐 책 보고 뭐 유튜브 영상 찾아서 지금 이제 뭐 하나하나 해보는 그 과정이 뭐 바뀌는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맞아.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몇 억 벌고 뭐 여기는 뭐 주식을 하나 찝어줬는데 뭐 20% 벌었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냥 막 아파트 올라가는 데만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땅을 파고 지금 기초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나도 저거 할래 하면 기초가 무너지니까 또 휘청휘청 하거든요.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이게 탄탄할수록 더 길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위기 때도 버틸 수 있다. 네. 분명히 언젠가 또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역전세도 맞아보시고 막 했잖아요. 힘들었지. 진짜. 정말. 근데 그때 탄탄한 마인드가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되게 웃긴 게 그때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 다 팔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 그냥 못 견디거든. 네, 그거 못 견뎌. 건들 수가 없어. 그거 어음처럼 돌아오면은 네. 거의 뭐 잠도 안 오고 맞아요. 직장 생활도 네. 잘 안 되고. 맞아요. 근데 그때 막 초심을 떠올리면서. 근데 좀 전에 부인남님 그 비유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왜 재건축할 때 네. 낡은 아파트를 네. 일단 먼저 부수고 네. 바닥을 잘 다지고. 그러네. 약간 낡은 그러네요. 마인드를 뽀개잖아. 마인드를 부시고 네. 기초를 공사한 다음에 새 거를 올리면 그러니까. 더 높게 올라갑니다. 용적률을 더 많이 쓸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거 똑같네요. 최근에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똘똘한 한 채. 네. 네. 그리고 2022년 현재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게 유효한지 뭐 이제는 뭐 유효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를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럼 그렇죠. 뭐가 만들었을까? 그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인 거죠. 대출도 안 해주고 뭐 세금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 그게 바뀌었으면 똘똘한 한 채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바뀌고 여전히 있으면 똘똘한 한 채를 계속 하는 거죠.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바뀐 게 있느냐? 없고요. 그리고 22년도 안에 바뀔 게 많은가?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는 유효하고 그리고 이걸 꼭 돈을 떠나서요. 그냥 뭐 내가 뭐 3억이 있다. 그럼 이거를 1억을 쪼개서 세 채를 사는 거면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안 좋은 거 3개를 사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3억을 하나로 합치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집을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살 거니까 투자를 떠나서 그냥 뭐 좋은 집 하나 사서 실거주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뭐 돈 모으고 하시는 거는 뭐 인생 플랜을 짜는데 나쁜 것도 아니니까 여전히 저는 똘똘한 한 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또 말했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또 매물을 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덜 똘똘한, 이상한데 어쨌든 좀 덜 똘똘한 애들이 또 이렇게 물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여러 개 쪼개서 투자한다? 그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남들이 파는 걸 내가 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는 똘똘한 한 채 이런 개념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와 엑셀을 잘 조사해 보시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저는 수도권에 뭘 사야 되고요. 저는 뭐 서울에 뭘 사야 되고요. 하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사실 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한 상위 20% 정도면 충분히 똘똘한 게 아닐까. 그러면 뭐 통계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은 지역별로 상위 20%가 평균 얼마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지금 뭐 14억 뭐 15억 막 그렇게 넘어가지만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정말 상위 20%인 주택도 몇 억밖에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내 돈에 맞춰서 내 이 돈이 상위 20%인 지역이 어디지라고 거꾸로 찾아가면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실거주를 못 할 수도 있지만 뭐 꼭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맞죠.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작은데 좋은 동네 가면은 당연히 뭐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20%를 사야 되니까 뭐 나쁜 거를 산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 그냥 하위권에 있는 걸 살수록
실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본인이 실력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내가 아직 뭐 초보자다 하면은 내 돈에 맞춰서 지역을 좀 바꿔가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하신 상위 20%가 우리 5분위로 말할 때 그 1분위 그렇죠. 그 메뉴에 있는 거 네. 뭐 그거 그 KB 같은 데 나오는 거 다 나오죠. 거기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 정도만 좀 나가도 좀 있거든요. 물론 강원도에 좋은 도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전남까지 가기가 너무 좀 멀다 생각하면 뭐 강원도 정도는 당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없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뭐 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집 사고 싶어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 영상 보면 댓글에 이런 게 있어. 뭐 3억 있는데 뭐 사야 돼요? 이런 분도 있지만 저 뭐 7억 있는데 뭐 사야 돼요? 그러면 7억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7억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동네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많든 적든 상대적인 거구나. 내가 원하는 동네에 못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원하는 동네를 못 가는 거는 인정하고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디지라고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10억이 필요하니까 3억을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도 부인남이 얘기 천천히 듣다 보니까 감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 잡는다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분들 가방 가격 모르잖아요. 모르죠.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뭐 이걸 보고 이 백이 이거 왜 이렇게 싸? 얼만데? 1,000만 원.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 가방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정신 나갔니? 막 이렇게 되거나 또 반대로 남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차 여자보다 상대적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이 차 1억밖에 안 하네 이러면 옆에서 이제 여자분이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영역의 초보자가 거기서 내가 역량을 쌓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뭘 찝어주면 내가 가서 살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주식처럼 주식도 보면 뭐 좋은 소스 있으면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른 게 주식이야 뭐 삼성전자도 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내가 돈에 맞춰서 좋은 회사를 사면 되지만 부동산은 이 100% 지분을 내가 다 사야 되니까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좋대. 그래서 한번 갔더니 야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 사람인데 좋은 차가 있다고 그래서 중고차에 뭐 눈 가리고 갔더니 짜잔 하고 뭐 15년 된 아반떼를 추천해 준 거예요. 너무 좋죠? 하면은 저거 안 살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 잡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감을 잡으려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거 없나요? 뭐 3천으로 살 수 있는 베스트 없나요? 막 이것만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왜 집을 못 사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그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리고 반대로 뭐 네이버에서도 계속 검색도 해보시면서 객관화를 좀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위별로 찾아보는 게 저는 되게 감 잡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투자라는 거를 하면서 절대 잃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뭐 좋지만 뭐 말이야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주택자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실 테니까 집을 살 때 절대 손해 안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상급지 상위 지역 가면서 어떻게든 무리해서 연끌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거 사야지 라고 가니까 결국에 못 사요. 그런 거는 다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덜 잃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거로 생각해서 이번에 내가 한번 큰맘 먹고 뭐 집을 사긴 하지만 뭐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걸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셔야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뭐 어플, 뭐 요즘에 뭐 워낙 뭐 유튜브도 많아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인터넷 그냥 손품 판다? 손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냥 저는 이거 클릭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클릭 몇 번 하면서 이거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고. 그치. 뭐 영상만 보고 그냥 요약 그 영상도 다 안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 5분 뭐 5줄로 요약해 주신 분 없나요? 뭐 이런 댓글 달고 요약해 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클릭하고 이러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감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찾아보고 가야 돼요. 한번 가서 보고 현장도 가보시고 주말도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소위 말하는 발품도 좀 팔아보고 거기서 중개사들도 얘기도 해보면서 사람 상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말고 말을 많이 들어라. 그 실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터넷에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당연한 거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조금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비싸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엔 싸고 좋은 게 없고 싸고 나쁜 게 있고 싼데 그럭저럭 쓸만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싼데 나쁜 거는 좀 피하시고 싼데 그럭저럭 쓸만한 것들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하시면은 조금 덜 잃고 벌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되게 마음이 안 좋다 그러시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보고 과거에 가격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이게 올라요? 막 이래요, 저한테. 이런 게 올라요? 그럼 과거 가격을 보세요. 그러면 올랐어. 그럼 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왜 안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거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이러신단 말이죠. 아니, 그래도 미래는 모르지만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잡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부인남이 얘기해 주신 게 최근 한 4, 5년 동안 반복됐던 일이에요. 네, 맞아요. 여긴 안 돼. 왜 이렇게 오르지? 그 뒤에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안 돼. 저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여기 올랐으니까 끝물이네요. 근데 다시 시작해. 다시 1번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그리고 또 와. 이번엔 여기 안 돼. 근데 또 언제 올라가고. 또 와.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 편견 깨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돈 적은 분들이라고 부자 못 되라는 법 전혀 없잖아요. 분명히 앞으로도 새로운 부자분들이 나오실 텐데 부익남님 사람들 만나시면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좀 파고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파고드는데 저는 이걸 그냥 왜라고 하겠습니다. 왜? 뭐든지 뭘 할 때 왜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육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요. 특히 뭘 이렇게 알려주면은 뭐 그거를 막 왜 그렇지 하면서 막 파고들려고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알겠어요. 그냥 이게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차이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에 남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조언을 받고 약간의 뭐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나 스스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뭐 이 스스로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 그 남을 찾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도 막 뭐 남한테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남한테 의지하려는 거를 없애야지만 나 스스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알려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선은 내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겠으면 한 번씩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부익남님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 많이 된 게 뭐냐면 왜 그렇지? 저 너무 공감하거든요. 100%. 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안 파고들지? 근데 그게 약간 파고드는 사람은 이걸 더 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파고들지 않는 사람은 결과만 보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잘하려고 하시라. 투자를 잘하면 알아서 부자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실력을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뭐 물어보자 라는 식으로 하시면은 한계가 온다. 그리고 위기 때 못 버티고 멘탈이 이제 나가는 상황도 오니까 스스로 좀 단단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익남님 만나셨던 부자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루틴이나 네. 좋은 습관 같은 거,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실제로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루틴이나 습관 같은 거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네. 그냥 하나 있는 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꼭 술을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아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또 내가 아는 거에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사람들끼리만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초보자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똑같아. 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더 다음 레벨로 가냐. 그러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여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떤 뭐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거를 좀 챙기는 것 같더라.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머리가 열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항상 똑같은 생각만 하다 보면은 또 이것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분야도 또 얘기하면은 거기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네. 저 요즘에 그런 영상 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세계사. 아, 네네네. 역사 같은 거. 이게 되게 우연히 알고리즘 떠가지고 봤는데, 네. 이게 제가 머리가 열리더라고요. 볼 때. 맞아요. 예. 내가 맨날 저희 월부 생각 아니면 투자 생각 이 생각만 하다가 네. 그런 새로운 거를 접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막혔던 걸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저도 되게 공감 많이 맞아요. 들어요. 뭐 책을 보더라도 뭐 경제서적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뭐 가끔씩 뭐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서 좀 답답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부자들이 반대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가 된 분들이 이런 건지 네. 이러니까 부자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보니까 뭐 아직 제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 되는 과정 중에 자기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의심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놈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실패로 가는데 잘 모르고 이걸 계속하고 있나? 라는 자기 부정. 그렇죠. 이런 거 올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시장이 좀 안 좋거나 뭐 의구심. 그렇죠. 네. 거기에 만약에 옆에서 응원해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분과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더 커집니다. 힘들죠. 자기 부정이 이제 더 커지면서 다 접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분들의 공통점이라면은, 그래도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제일 똑똑한 사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진짜 뭔가 도전하면은 할 수 있어 끝을 볼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요? 어떤 생각 많이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결과가 안 좋으면 네네네. 결정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네. 주황색 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쓸까 갈까? 쓸까 갈까? 네. 하다가 붕 밟았어요. 네. 빨리 가자. 밟았는데 생각보다 빨간불이 일찍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네. 좋은 결정이었나? 근데 좋은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좋았어요. 그렇죠. 네. 빨리 근데, 갔으니까. 그쵸. 빨리 갔으니까. 근데 이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아슬아슬할 때 멈추는 것보다 가는 선택을 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워낙 그 재테크 뭘 하든지 막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이었고 시중에 돈도 많았던 시절이어서 돈의 크기로
결국에 이 사람을 그러니까, 평가하고 결과를 그러니까.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아. 뭐 지나고 나서 다 보니까 뭐 그때 몇 채 더 살 걸 그랬어요. 막 그때 본인은 그걸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님도 그거 느끼는구나. 느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돈의 크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가 이거를 안전하게 잘 왔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도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올 거니까 그때 또 가면 되는데 항상 이 결과로만 판단하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된 분도 있지만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하다가 망하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엔 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뭐 오히려 그냥 주황색에서 빨간불 바뀌어도 밟는 분도 있어요. 그랬어야 되는데라고 말해. 심지어.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사채 써가지고 세채 살 걸. 했어야 이런 되는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투자자는 외로움이라는 세금을 낸다. 네. 말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나름 좀 고민하고 쓴 겁니다. 네.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로움이 뭐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점점 뭐랄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지고 하면은 더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만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부자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괴리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오늘 뭐 하루 지났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왠지 그냥 마음은 막 충만해. 무슨 책을 하나 읽었어. 그래서 나 이제 부자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뭐 내가 뭐 일하는 회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친구들을 만나면 얘네들은 어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랑 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바뀌고 얘네들은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게 이어지면 아까도 말했듯이 펜스가 딱 쳐져 있는데 난 기초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는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뭐 번데기가 뭐 땅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외롭죠. 아주 외롭고 고통스럽고 다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면 내가 아는 인간관계는 이게 전부인데 이 사람들과 나는 지금 달라진 것 같고 뭔가 막 대화도 잘 안 통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돌아가든지 외로움을 뭐 이제 감수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건 뭐 필연적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시지만 그래도 투자라는 거는 외롭습니다. 어쩔 수 없고 남이 뭐 나의 재산을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잘 됐지만 상처가 많았어요. 이게 길에 상처가 엄청 많았고 흉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뭐 그런 걸 잘 안 보니까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저렇게 하면 뭐 쉽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흉터가 있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부익남님 제일 큰 흉터가 뭐예요? 에? 제일 큰 흉터가? 많지만 그 중에 많지만 저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저도 옛날에 거짓말하지 마. 고등학교 때 이게 아까 너나님하고 저랑 다른 게 너나님은 막 약간 울고 눈물도 나요. 저는 약간 이게 속으로 눈물이 안 날 것 같이 사람들이 보시더라고. 근데 사실입니다. 눈물이 잘 안 나. 왜냐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투자를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픈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뭐 너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되게 힘든 뭐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고통스러웠고 진짜 인간관계 막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있고 하면서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광의 상처였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럴 때? 그 순간에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이런 좀 유튜브나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뭐가 오픈 채팅방이라도 있는데 네. 그때 저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숙소를 살았기 때문에 뭐 도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었고 나름 그거 본사라고 하나요? 뭐 도시에 계셨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난 지하철이 복잡하긴 없어. 했지. 네, 지하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은 없고 그냥 숙소와 차량 회사 차밖에 없는 거예요. 차도 혼자 타요.
아니죠. 회사차. 회사차 또 같이 타야죠. 같이 타고 왔다 갔다. 셔틀. 숙소와 여기 현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맨날 술 먹고 술 먹고 또 새벽에 와서 또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일하다 말고 갑자기 막 중개사랑 통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잃은 것도 있지만 또 얻은 것도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부인님 얘기하시면 되게 공감되는 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번갈아 오는데 그 번갈아 가는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매일매일 할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그때는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을 하면 진짜 훨씬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전업했으면 나는 망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침에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뭘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라클 모닝하고 회사 다닐 때가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고 맞아. 회사를 나온 이후로는 아무래도 조금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없는 게 있을 때 간절하잖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간절했어요. 맞다. 그러니까 이걸 엄청 고효율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쪼개가지고 막 공부도 막 하고 막 전화도 3분 걸고 끊고 뭐 또 3분 걸고 끊고 막 이런 걸 막 플랜을 막 세워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그래도 간절하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좀 늘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답답하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좋은 거예요. 지금 돈도 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도 있으시니까 생각을 좀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공하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성공 비결은 이건 것 같다. 뭐 오늘 얘기를 모든 게 다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는 제가 살아온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뭐 하나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되게 간절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한 거를 파고들어서 도대체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더 파고들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거로 가거든요. 왜와 어떻게를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내가 간절하면 또 찾으러 가고 또 배우러 가고 뭐 알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변하는 건데 그거를 참았던 것 같아요. 참고 끝까지 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든 파고들어 보려고 했던 게 그래도 저한테 이런 뭐 작지만 그래도 좀 성공이라는 걸 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것 같다는 거는 알아요. 하다 보면 재미없고 또 지겹고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생기는데 이걸 깨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이걸 못 깨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다. 뭐 지금 뭐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뭐 꿀팁 투자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 돼야지. 책에도 썼지만 돈의 그릇이 있다. 저는 그 돈의 너무 공감해요. 그릇만큼만 돈을 버는 거지 그릇보다 더 많이 벌면 다 쏟아져 나가니까 내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릇을 키울 것인가. 저도 그런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할까? 근데 그게 그때 저도 지금 뭐 저도 제 책에 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인남이 얘기하시는 돈그릇 개념이 똑같아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똑같아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처음 재테크 목표는 뭐 10억이었는데 5억이 되니 난 충분히 행복하다. 그러면은 뭐 5억에서 멈춰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욕심이 어디까지나 내가 달성한 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부인남이 얘기하신 것 같이 지겹지만 참고 계속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공짜로 얻는 건 없기 때문에 뭔가는 노력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점점 자기가 이제 나태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부TV 시청자분들한테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시겠죠. 뭐 연애도 물어봐요. 이제 나는 솔직히 연애 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돈, 인생, 연애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네. 제가 뭐 부동산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네. 가끔 결혼 얘기도 하고 뭐 연애 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뭐 통찰력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 건가를 결정을 하면 그게 돈 문제도 뭐 연애 문제도 뭐 결혼 문제도 다 그렇네. 답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결정을 잘했냐 안 했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정하는 거죠. 정하면 길이 이제 직선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가지치기 하면서 가면 되는 건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을 한 것도 어쨌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네. 그 중에 한 분을 고르신 거잖아요. 아니, 저를 골라주신 분하고 했습니다. 안 걸리네요. 네, 유도신문 했는데. 네. 네. 아니, 그런 것처럼. 네. 아니, 그것도 골라주셔도 그렇지. 내가 확답을 맞아, 하신 맞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하면 단순해지잖아요. 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고민 뭐 이런 거로 생기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객관화를 해야 되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고 어떻게 살 거고 어디까지 갈 건지를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돈도 필요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결혼도 언제 해야 되는 거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애가 나오면 뭐 얘네를 어떻게 키울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꼬린 지점을 결정을 하시면 그 중간 과정은 하나씩 답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하는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부익남님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이 느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나이님, 네. 저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근데 그 어디론가가 도대체 어디냐고. 택시 타자마자 아무 데나 가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네. 몇 번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한테 지금 더 좋은 버스가 몇 번이에요?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꼬린 지점을 결정하지 못하면 베스트를 찾아요. 무조건. 그래서 최고가 뭐죠? 난 잘 모르겠으니까 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죠? 이러죠. 그거는 남이 정해주는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베스트가 뭐 아닌 길이어도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물어보는 것만큼 가장 정확한 정답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알지 뭐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길을 찾자 뭐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네. 시간이 뭐 네. 금방 가네요. 네. 오늘 저희 네. 종합 1등 베스트셀러 작가 잠시나마 네, 네. 부익남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좋은 얘기 또 나눈 것 같아서 좋고 저는 항상 너나이님 만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같은 느낌? 약간 초코파이? 약간 맞아. 이상하게 저희가 이게 접점은 없는데 네. 편해. 비슷하게 살아온 게 딱 느껴지고 그게 뭐 어찌 보면 야 이게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도 저는 같이 이거 보면서 네. 이게 내가 길을 잘 선택한 게 맞았구나라고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분들이 네. 또 나타나시겠죠. 그러면은 그 분들도 아마 이렇게 또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제 얘기가 누군가 소수 뭐 몇 명이라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부익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